내 옷장을 백화점 매장 이용하듯 원피스 쇼핑하는 시누이와 속옷 골라 입는 시모. 통 크게 금융치료 참교육. 제 이름은 김지수. 올해 40이 된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팀장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칼날 같은 셔츠기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주의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흐트러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친 사회생활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건 타이트한 스케줄과 제 손으로 일궈낸 성과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유일하게 무장 해제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월급이 들어오는 날, 퇴근길에 들르는 단골 편집숍. 그곳에서 결이 고운 실크나 섬세한 레이스가 달린 속옷 한 세트를 고를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무채색의 정장을 입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안에는 화사한 꽃잎 같은 속옷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 그건 저만이 아는 은밀한 즐거움이자 고단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저만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그 평화롭던 제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세 대란 속에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해 보려 시작한 시댁과의 합가.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안방 문이 벌컥 열립니다. 야, 너희 아직도 자니? 해가 중천이다. 상훈아,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라. 어머님, 저희 7시는 돼야 일어나는데 그리고 들어오실 땐 노크 좀 해주세요. 아이고, 가족끼리 무슨 노크. 내가 뭐 남이니? 얼른 나와라. 국 다 식는다. 시어머니에게 경계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고 있는 안방은 그저 당신 아들이 잠시 빌려 쓰는 방일 뿐이었죠. 잠결에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할 새도 없이 주방으로 끌려나가는 아침.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는 식탁에서 저는 매일 아침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날 퇴근 후에 일어났습니다. 모처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 자신에게 선물했던 에메랄드빛 레이스 속옷 세트.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채 소중히 세탁망에 넣어 손빨래를 마쳤던 그 속옷이 사라진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 건조대에 널어놨는데. 상훈 씨, 혹시 내 속옷 못 봤어? 초록색 레이스 있는 거. 속옷? 글쎄. 자기 속옷이 워낙 많아서 어디 구석에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면 세탁기 안에 있겠지. 대충 다른 거 입어. 배고픈데 밥이나 먹자. 남편은 모릅니다. 그 속옷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세탁기 안에도 세탁 바구니 속에도 심지어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그 고운 초록색 빛깔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콧노래 소리. 그리고 건조대 옆을 지나가며 어머니가 툭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라, 너 이번에 산 거 그거 색깔 참 곱더라. 나도 그런 화사한 게 좀 필요했는데 딱 맞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딱 맞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제가 상상하는 그건 아니겠죠? 제 몸에 가장 가까이, 가장 내밀하게 닿는 그 물건이 지금 다른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의 가장 깊숙한 서랍을 허락 없이 열어젖힌 듯한 불쾌함. 5080 우리 어머니 세대에게 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던 그 무례함이 제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으신가요?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사이니까 허락 없이 안방 문을 열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몸에 가장 깊숙이 닿는 속옷까지 같이 입어도 되는 걸까요? 누군가에게는 정이고 사랑이겠지만 저에게 그것은 명백한 침범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한마디 딱 맞더라는 말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태연하게 사과를 깎고 계신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속옷을 어머님이 입으셨다고요? 그래, 너 보니까 하루가 멀다고 새 속옷을 널어놓기에 내가 하나 입어봤다. 색깔도 화사하니 예쁘고 천도 보들보들하더구나.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 속옷 좀 빌려 입은 게 무슨 큰일이라도 되니? 빌려 입다니요? 속옷을 빌려 입는다는 개념 자체가 제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것도 주인 허락도 없이 서랍을 뒤져서 말이죠. 어머님은 마치 제가 아끼는 사탕 하나를 몰래 꺼내 먹은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뒤에 숨겨진 무례함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그건 빌려 입는 게 아니죠. 속옷은 가장 개인적인 물건이에요. 어떻게 말씀도 없이 남의 서랍을 여시고. 전 이거 정말 불편해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얘 좀 봐라. 너 지금 나를 전염병 환자 취급하는 거냐? 한 집 살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속옷 좀 입어본 걸 가지고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고 따져? 우리 집은 예전부터 나랑 딸이랑 속옷 같이 입고 살았다. 너만 유난스럽게 구는 거야. 유난. 어머님이 휘두르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그 유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를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당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전술이었죠. 제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수록 저는 시댁의 질서를 파괴하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기막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적어도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 그래. 우리 집 분위기가 좀 허물없잖아. 속옷?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래? 내가 내일 백화점 가서 똑같은 걸로 10장 사줄게. 응? 엄마 민망하게 고작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상훈 씨, 지금 이게 돈 문제야?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했다는 거야. 어머님이 내 서랍을 허락 없이 열어보고 내 몸에 닿는 걸 입으셨다고. 당신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 진짜 피곤하게 왜 그래? 엄마가 당신 거 훔쳐서 팔기라도 했어? 그냥 예뻐서 한번 입어본 거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면 어떡해? 당신이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엄마도 서운해서 저러시는 거 아니야? 제발 좀 둥글게 살자, 응? 둥글게 산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과 침묵을 담보로 한 가짜 평화였습니다. 남편은 중재자가 아니라 방관자였고 그 방관은 시어머니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면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한숨을 내쉬었고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님의 그 공유 정신은 속옷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중요한 미팅 때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고가의 실크 원피스가 사라졌습니다. 속옷 사건 이후 제가 옷장 문을 닫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번에도 어머님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댔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물건 간수 잘 못한다며 혀를 차셨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주말 오후 남편과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나간 번화가. 저 멀리 화사한 옷차림으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시누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입고 있는 저 옷, 낯이 너무나 익었습니다. 분명 제 옷장에서 사라졌던 남편과의 첫 데이트 때 입었던 바로 그 원피스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속옷은 시작일 뿐이었던 걸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모녀가 제 인생을 어디까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둥글게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제 서랍을, 아니,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막힌 우연은 때로 잔인한 진실을 동반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던 추억이 다른 사람의 몸 위에서 값싼 장신구처럼 쓰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사람의 이성은 끊어지고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저에게 그날은 단순한 도난 사건을 넘어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오랜만에 나선 서울 나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창밖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건너편 카페 테이블, 수줍게 웃으며 소개팅 중인 한 여자. 바로 제 시누이 소영이었습니다. 상훈 씨 저기 좀 봐. 소영 아가씨 아니야? 진짜 소영이네. 저 녀석 소개팅 한다더니 저기 있었구먼. 근데 자기야, 아는 척하지 말자 방해되잖아. 남편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입고 있는 그 옷, 꽃무늬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반팔 원피스, 그리고 소매 끝에 독특한 단추. 그건 제가 5년 전 상훈 씨와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원피스였습니다. 제가 가장 아껴서 1년에 딱 한두 번,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던 제 분신 같은 옷이었죠. 아가씨, 여기서 보네요. 소개팅 중이신가 봐요. 새언니, 여기는 어쩐 일로? 오빠랑 데이트 나오셨어요? 아가씨 옷이 참 화려하면서 예쁘네요. 근데 이 원피스 어디서 샀어요? 디자인이 제 거랑 너무 똑같아서요. 아, 이거요? 이거 지난주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거예요. 요즘 이런 디자인 유행이잖아요. 새언니 거랑은 좀 다를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옷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는 제가 실수로 묻혔던 작은 잉크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흔적이었죠. 아가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뒤따라온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자기야, 진짜 왜 그래? 사람들 다 보는데. 동생 망신을 꼭 그렇게 줘야겠어? 비슷할 수도 있지. 그게 뭐라고 애를 잡아? 비슷해? 상훈 씨, 저 옷. 당신이랑 나 처음 만날 때 내가 입었던 옷이야.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해줬던 그 옷이라고. 그런데 아, 저게 자기가 그때 입었던 옷이라고. 당신 정말 바보야?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거야? 남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컸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 공간과 제 추억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나눠 써도 되는 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을요. 집에 오자마자 저는 옷장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옷들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사라진 건 속옷과 꽃무늬 원피스 한 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고가의 실크 블라우스 2벌, 명품 가디건, 그리고 출장 때 샀던 가죽 치마까지. 제 보물 창고는 이미 털린 뒤였습니다.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드라마를 보며 귤을 까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 옷들 아가씨한테 다 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 물건 손대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옷장에 옷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던데 너는 입지도 않더만. 소영이는 지금 직장도 쉬고 돈도 없는데 소개팅 나갈 옷 한 벌 없어서 기가 죽어 있기에 내가 몇 벌 챙겨줬다. 그게 무슨 천인공 노알제라도 되니? 그 옷은 엄연히 제 소유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래서 산 옷들인지 어머니가 아세요? 그건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다고요. 즐거움? 옷 몇 벌의 즐거움 운운하는 거 보니 너도 참 천박하기 짝이 없네. 가족끼리 좀 나눠 입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애초에 이 집에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너 같은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살겠냐? 어머니의 사자후 뒤로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제발 그만 좀 해.
그 말이 제 심장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아주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너그럽고 착한 며느리 김지수는 오늘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상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무너뜨려 줄 생각입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아가씨가 원피스를 입고 있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족 간의 절도죄, 확실하게 입증할 방법 좀 알려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굴복한 줄 알고 쾌재를 부르셨겠지만 시어머니는 모르실 겁니다. 제가 방금 설치한 옷장 안의 소형 카메라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찍고 있는지 말이죠. 손버릇 고약한 뻔뻔한 쥐새끼를 잡으려면 제대로 된 덫을 놓아야 하는 법이니까요. 월요일 오후 연차를 낸 저는 반찬 통 몇 개를 들고 아가씨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신 심부름이라며 관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 했죠. 평소 제 연락을 피하던 아가씨는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자취방은 가관이었습니다. 방 한쪽 행거에 걸린 익숙한 옷들. 그건 제 옷장에서 사라졌던 제 분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였어? 서랍장 안에는 제가 아끼던 브랜드의 속옷들이 세트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새 제품들까지요. 저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장의 옷들과 서랍 속 속옷들, 집안 곳곳에 흩어진 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증거 수집은 완벽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시간.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식탁 중앙에 올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조금 전 찍어온 아가씨의 방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게 뭐냐? 너 지금 남의 딸 방에 몰래 들어간 거냐? 남의 딸 방이 아니라 작물이 보관된 현장을 확인한 겁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제 옷장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도 보여드릴까요? 어머님이 제 옷장을 뒤져서 아가씨 쇼핑백에 옷을 담아주시더군요. 두 분 환상의 호흡이셨어요. 새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좀 빌려 쓴 거 가지고 무슨 도둑놈 취급을 해? 내가 다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남이 입던 속옷, 이미 늘어난 원피스, 전 필요 없거든요. 대신 여기 영수증 보세요. 도난당한 물품의 원가와 정신적 피해 보상, 그리고 합의금을 포함해 총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라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랑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상훈 씨, 당신은 선택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이 범죄를 덮을 건지, 아니면 내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건지. 600만 원 이번 주까지 입금 안 되면 전 이 영상 들고 바로 관할 경찰서로 갑니다. 친족 상도래요? 아가씨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서 처벌 가능하다고 변호사 자문 끝냈습니다.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짜며 뒷목을 잡았고 아가씨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사흘 뒤 제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가씨가 대출을 받았는지 어머니의 쌈짓돈이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 또 하나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저 내일 나갑니다. 남양주에 아빠가 마련해 주신 전셋집 계약 마쳤어요. 상훈 씨, 당신 짐은 다 싸놨으니까 같이 갈 거면 내일 아침까지 차에 실어. 너 진짜 독하다.
돈까지 뜯어가고 이제 아들까지 뺏어가겠다는 거냐? 뺏어가는 게 아니라 되찾아가는 겁니다. 제 인생과 제 남편요. 어머님, 가족이라는 핑계로 남의 서랍 뒤지는 짓, 이제 그만하세요. 아가씨도 남의 속옷으로 자존감 채우지 말고 본인 힘으로 사 입으시고요. 남편은 결국 제 짐가방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600만 원이 찍힌 통장과 남양주 집 열쇠. 그것은 단순한 돈과 물건이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던 나만의 경계선을 되찾은 훈장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이렇게 달콤했나요? 뒤로 멀어지는 시댁 아파트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어느덧 한 달. 이곳의 아침은 더 이상 안방문을 벌컥 여는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창밖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커피 향기가 저를 깨우죠.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감시도, 남편의 우유부단한 한숨도 없는 오직 우리 부부만의 공간입니다. 물론 시댁의 공격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이사온 첫 주 내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죠. 너 정말 천벌 받을 줄 알아라. 가족 돈을 뜯어가고 아들까지 꼬득해서 나가. 내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당장 돈 돌려주고 무릎 꿇고 빌러와. 예전 같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부터 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난은 보낸 사람의 것이지 받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신우이의 읍소 섞인 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가장 공을 들인 공간은 드레스룸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설치한 튼튼한 도어락, 그리고 그 안에는 저만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층층이 나뉜 서랍 속에 색깔별로, 소재별로 정돈된 속옷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꽉 차오르는 기분이 듭니다.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무너졌던 제 존엄을 다시 세우는 의식이죠. 자기야, 커피 내려놨어. 같이 마실까? 네, 금방 나갈게요. 잠깐만요. 남편 상훈 씨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인어른이 마련해준 집에서 지내는 걸 불편해하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하는 저를 독하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시댁의 간섭이 사라진 뒤 우리 관계는 오히려 연애 때처럼 돈독해졌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깨달은 모양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이 아니라 아내의 곁이 자신의 진짜 자리라는 것을요. 가끔 생각합니다. 왜 저는 그토록 오랫동안 참기만 했을까요? 가족이라는 굴레가, 정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무서워 제 마음의 서랍이 털리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을 긋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만 참으면 평화로울 것 같아 매일 밤 입술을 깨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그들이 멋대로 넘나드는 당신의 경계선에 단단한 울타리를 치세요. 예의 없는 가족은 남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 밤도 제가 가장 아끼는 잠옷을 입고 저만이 아는 평화로운 서랍을 닫으며 잠이 듭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당당하고 향기로운 제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서랍 속에도 늘 평화가 깃들길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죽어주세요. 보험금에 눈먼 아들과 며느리의 새벽 3시 살인 모략. 내가 너를 짐승으로 키웠구나. 독약 탄 홍삼병 밀쳐내고 수갑 채운 71세 할머니의 피눈물 나는 복수 현장 사이다 대반전.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타인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제 이름은 박정심입니다. 한때는 서울 변두리에서 정심관이라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꽤 이름도 날렸었죠. 수백 명의 배를 채워주던 그 손으로 지금은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식어 빠진 된장찌개를 데우고 있습니다. 찌개 냄새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30년을 지켜온 식당도 며느리 미란이의 권유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손마디도 굵어지셨는데 편히 쉬셔야죠.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훈장을 떼어내는 가위질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들 준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아들은 요새 부쩍 명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가진 이 낡은 집이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이라는 걸 그 아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명의만 돌려놓으면 우리가 모실게요. 요양원 상담도 받아봤는데 시설이 호텔 같더라고. 호텔 같은 요양원이라니, 그건 결국 예쁘게 포장된 고려장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말에 대답 대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가 생글거리며 작은 병 하나를 내밉니다. 어머님, 이거 요즘 강남 사모님들만 먹는 귀한 영양제예요. 꼭 챙겨 드세요. 며느리가 주는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부쩍 머리가 무겁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발밑이 푹 꺼지는 기분이 들죠. 며느리의 웃음은 늘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 서린 냉기는 숨길 수가 없네요. 장 보러 나가는 길에 1층에 사는 진수 총각을 만났습니다. 야간 알바를 한다던 조용한 친구죠. 그런데 오늘따라 진수 총각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할머니 요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혹시 누가 주는 약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그저 걱정하는 말이겠거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가 준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슴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방 문고리를 살며시 돌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설마 저를 향해 칼을 갈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지는 마음일 겁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진수. 빨리 도망가세요. 1층 총각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왔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절박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머리맡에 둔 통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 빗장을 풀자 1층 총각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뒷문으로 돌아 골목 끝에 숨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살던 2층 창문에 불이 켜지더군요. 분명 제가 나올 때는 끈 전등이었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사실 저 탐정사무소에서 일해요. 며느님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진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인 미란이가 이미 3명의 남편을 보험금 때문에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타깃은 바로 저라는 것이었죠. 제 아들 준노요? 엄마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 안 바뀌어. 아들이 며느리와 속삭였다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24시간 찜질방 구석진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수 청년이 보여주는 서류와 사진 속 미란이는 제가 알던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제 집에 들어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여 키운 내 새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식이 어미의 목숨값을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노보다 먼저 깊은 허무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저 악마 같은 여자 손에 제 아들마저 망가질 테니까요. 진수 청년,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 물음에 진수 청년이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평생에 요리 솜씨를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엔 배를 채우는 요리가 아닙니다. 악마들을 한 번에 낚아챌 아주 뜨거운 지옥의 맛을 준비할 겁니다. 남편의 묘소 앞에 섰습니다. 자식 귀하게 키우라고 신신당부하던 당신이었는데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모양입니다. 여보, 나 무서워. 그런데 이대로는 못 가. 비석을 어루만지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슬픔이 임계점을 넘으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는 걸 환갑이 넘어서야 배웁니다. 진수의 형이자 베테랑 탐정인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면 법은 저들의 편일 수 있어요. 민우 씨의 경고에 저는 웃었습니다. 위험이라니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밟고 온 노인에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의 완벽한 계획에 오점을 남기는 법은 단 하나. 죽었다고 생각한 제가 보란 듯이 살아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자느라 소식이 늦었네. 며느리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그 여자의 표정이 눈에 선하네요. 저는 민우 씨가 준 소형 녹음기를 옷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신용 스프레이를 쥐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서랍장은 뒤져 있고 제 소중한 물건들은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들은 이미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발소리입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엔 당황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게 다가와 홍삼병을 내밀더군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 안에는 죽음이 담겨 있겠지요. 저는 그 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라, 너는 이 홍삼이 그렇게 맛있니? 제 말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진실이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눌 시간입니다. 죽으라고 떠민 낭떠러지에서 기어 올라온 노인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한 악마가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 미란이가 내민 홍삼병. 그 속에 담긴 것은 보약이 아니라 제 수위를 짜는 독약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머님, 얼른 드세요. 그래야 기운 차리고 요양원도 알아보러 가죠. 며느리 미란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달콤하고 끈적거립니다. 그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내 아들 준노. 이 아이는 지금 제 어미가 독주를 마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그 명의를 넘겨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병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들었습니다. 입술에 닿는 서늘한 유리 촉감, 미란의 눈이 번뜩입니다. 사냥감을 확인하는 뱀의 눈빛이죠. 저는 마시는 척하며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란아, 너는 내 남편도 그렇게 보냈니? 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베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면이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찰나의 침묵 끝에 그녀가 소름 끼치게 웃더군요. 어머님, 눈치가 너무 빠르면 명줄만 짧아져요. 곱게 가시면 좋았을걸. 그녀는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옆에 있던 준노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마셔. 제발 사고로 끝내자고. 내 아들의 손이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뱃속에 품었던 10달의 세월이 무릎에서 키운 20년의 시간이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준노야, 내가 너를 짐승으로 키웠구나. 저는 품 안에서 실시간으로 중계 중인 녹음기와 송신기를 꺼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동시에 문 밖에서 천둥소리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민우 씨와 진수 청년이 형사들을 이끌고 들이닥쳤습니다. 수갑차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라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고 준노는 제 발치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에 고인 것은 눈물이 아니라 평생을 갈아 만든 증오의 얼음 결정체였습니다. 법의 심판은 차갑고도 엄중했습니다. 며느리는 무기징역을, 공범이었던 제 아들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무너져 내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표가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그 이름표를 떼어내려 합니다. 어머님, 아니 파트너님, 오늘 의뢰인 오실 시간입니다. 진수의 밝은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립니다. 저는 이제 정심관의 주인이 아닙니다. 억울한 노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실버 탐정 박정심입니다. 집을 판 돈을 투자해 이 사무실의 공동대표가 되었죠. 제 손등의 주름은 이제 훈장입니다. 나쁜 놈들을 가려내고 사기꾼들의 멱살을 잡는 강인한 훈장 말입니다. 오늘도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우시더군요.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자식들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남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 아픈 세상을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여보, 나 이제 울지 않아. 나쁜 놈들 잡느라 바쁘거든. 바람이 제 하얀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며 제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같습니다. 71세. 누군가는 저무는 나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제게는 이제야 비로소 맞이한 진짜 인생의 봄입니다.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계절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눈물 찌는 노인들이 있는 한 저희 반격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무기이고 경험이 방패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식탁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으로 차리는 것이니까요. 빗속 휴게소에 노모 버리고 간 교수 아들. 일주일 뒤 강남 아파트 문 열어보고 피눈물 흘린 이유. 이 집 주인 오늘 바뀌었습니다. 휴게소에 버려진 노모의 무서운 반격.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은 목적지가 없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잔인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끌려 그 길 위에 버려지는 일이죠. 오늘의 주인공, 72의 강말순 여사님입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며 외아들을 교수로 키워낸 그야말로 강철 같은 어머니입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생애 가장 화려한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현우가 웬일로 온천 여행을 가자며 먼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며느리 미진도 싹싹하게 새 옷까지 사들고 와서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야 자식 덕을 좀 보는구나. 하지만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예고하듯 거칠기만 합니다. 어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어머니, 가방은 무거우니까 여기 두시고 핸드폰도 두고 내리세요. 제가 충전해 둘게요. 며느리의 친절한 손길이 말순의 핸드폰과 가방을 가져갑니다. 말순은 그저 고맙다는 듯 웃으며 빗물 튀는 보도블록 위를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손을 씻고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하고 나온 말순의 눈앞에 펼쳐진 건 텅 빈 주차 공간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흰색 SUV가 서 있던 자리에는 고인 빗물만이 차갑게 일렁이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주차 자리를 옮긴 줄 알았습니다. 말순은 비를 맞으며 주차장을 한 바퀴, 두 바퀴 돕니다. 젖은 신발에서 찌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미진아 어디 있니? 차를 어디다 댔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빗물은 말순의 새 옷을 무겁게 적셨고 차가운 한기가 뼈마디를 파고듭니다. 핸드폰은 차 안에 있고 지갑은 며느리의 가방 속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젖은 손수건 한 장과 자식이 금방 돌아올 거라는 덧없는 믿음뿐이었습니다. 휴게소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 중 누구 하나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화려한 새 옷은 젖어서 볼품없이 몸에 달라붙었고 시장통에서 호령하던 강인한 여장부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버려진 유기견처럼 말수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입구만 바라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자기야, 저 할머니 아까부터 계속 저기 있네. 설마. 쉿, 들리겠어. 요새 저런 일 많잖아. 현대판 고려장 같은 거. 고려장. 그 단어가 빗물에 섞여 말순의 귓가에 박힙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말순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현우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살갑던 며느리, 핸드폰을 맡기라던 그 집요한 친절, 그리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슬쩍 비쳤던 아파트명의 이야기까지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의 잔인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주차장은 더욱 쓸쓸합니다.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곳에 버린 것은 실수도 사고도 아닌 계획이었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식에게 당한 배신, 그 처절한 비참함이 분노로 변하려던 찰나 차가운 빗줄기를 가르며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말순의 눈앞을 비춥니다. 남자는 말순을 보더니 깜짝 놀라 우산을 내던지듯 달려옵니다. 그는 말순이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고시 공부를 하던 가난한 단골 학생이자 지금은 번듯한 법무사가 된 정대호였습니다. 아니, 말순 어르신,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이 빗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신 겁니까? 대호의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말순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생선 괴짝을 나르던 그 시절의 서슬 퍼런 눈빛으로 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법무사 자네, 나 좀 도와줘야겠어. 사람이 사람을 버리는 건 죄지. 그치? 아들이 버린 건 노모의 육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평생을 바친 희생과 사랑을 모욕한 것입니다. 빗속에서 일어선 말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과연 말순은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어떤 서류의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따뜻한 히터바람이 차 안에 퍼지지만 말순의 심장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머니 강말수는 죽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한 명의 인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했던 시대는 오늘 이 빗속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말순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졌을 때 사람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주저앉아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차갑게 고개를 들고 반격을 준비하거나. 덕평 휴게소의 빗속에서 구조된 강말순 여사님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아들의 따뜻한 거실이 아닙니다.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법무사 정대호의 사무실입니다. 대호는 말순의 연락처를 복구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져가 버린 핸드폰 대신 말순의 명의로 새 기기를 개통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왔죠. 잠시 후 대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집니다. 화면에 뜬 건 어머니의 실종을 걱정하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겠습니다. 이건 아드님이 며느님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대호가 복구된 메신저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말순이 휴게소 화장실에 간 그 시각,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진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지갑이랑 폰 다 챙겼지? 지금 출발한다. 뒤보지 마. 오빠, 근데 안방 장롱 밑에 있던 그 인감 도장, 그거 가짜 아니야? 아까 확인해보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던데. 설마 노인네가 그렇게 치밀하겠어? 일단 집에 도착하는 대로 서류 다시 뒤져보자. 그 집만 담보 잡으면 우리 사업 자금은 해결되는 거야. 말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들에게 온 최신 메시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인감 도장 따로 숨겨둔 거 있어? 장롱 밑에 있는 거 말고 진짜 도장 어디 있어? 라는 독촉뿐이었죠. 어머니가 비오는 휴게소에서 얼어 죽지는 않았을지, 길을 잃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말순이라는 존재는 그저 강남 아파트라는 보물상자를 열기 위한 귀찮은 열쇠에 불과했던 겁니다. 대호는 말순의 자산 상태를 확인하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말순의 인감을 위조해 아파트를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쓰려 시도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치매 안심센터에 말순을 등록시켜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 했던 정황까지 포착되었죠.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집을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으셨네요. 아드님 부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계시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으시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생선 가시를 발라 아들 밥 위에 얹어주던 손이 바르르 떨립니다.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그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말순은 오열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엔 서늘한 이성이 돋아났습니다. 말순은 잘 압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지만 때로는 그 거울이 괴물을 비추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천천히 대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정 법무사 자네, 내 시장 단골이었을 때 내가 별명이 뭐였는지 기억하나? 그럼요. 독종, 강여사 아니셨습니까? 한번 결심하면 끝을 보시는. 그래, 나 독종이야. 내 자식이라도 내 인생을 도둑질하게 두진 않아. 그놈들이 노리는 그 집,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야. 말순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진짜 인감도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 당장 팔아줘.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도 상관없네. 아들 부부가 눈치채기 전에 흔적도 없이 현금으로 바꿔줘.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팔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으실 텐데요. 돌아갈 곳? 나를 버린 놈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지. 집인가? 내 인생 마지막 여행 자금으로 쓸 거니까 법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게 진행해. 그것은 단순한 매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끊어내는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말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배신감은 냉정함으로 승화되었고 이제 그녀의 손에는
복수의 칼날 대신 법적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대우의 도움으로 아들 몰래 처분할 매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시장통에서 다져진 그녀의 인맥과 대우의 치밀한 법적 설계가 만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법무사, 고맙네. 이제 시작이야.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쫓아낼 놈들이 있거든. 말순의 목소리는 밤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빗속의 휴게소에 버리고 돌아온 지 단 하루.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진의 얼굴 어디에도 죄책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집안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풍기던 노모가 사라진 거실에는 고급 디퓨저 향기가 진동합니다. 오빠, 여기 벽지 좀 봐. 드디어 이 칙칙한 꽃무늬 벽지를 다 뜯어내네. 거실은 대리석으로 깔고 어머니 쓰시던 안방은 내 드레스룸으로 꾸밀 거야. 이탈리아 수입산으로 바꾸면 대박이겠지? 어머님 안 계시니까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네.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게 진작 좀 이렇게 할걸. 도장만 찾으면 바로 대출 실행이니까 조금만 참자고. 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켜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집을 지키려는 자식과 그 집을 지워버리려는 어머니. 어머니를 버린 곳은 덕평 휴게소.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폰도 지갑도 없는 노인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뿐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들은 어머니가 노숙자가 되거나 운이 나쁘면 무연고자로 보호시설에 갈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이 자신들의 앞날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말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을 함께한 시장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아들놈이 집 수리를 한다고 짐을 다 빼란다는 서글픈 거짓말을 뱉으며 말수는 자신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말순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한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낡은 가구와 짐들을 트럭에 실어 날랐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은 거지? 교수 아들이 효도한다더니 왜 갑자기 짐을 빼래? 응, 이제 큰 집 다 필요 없어서 그래.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애들 눈치 안 보고. 말수는 짐을 싸면서도 아파트 구석구석에 숨겨둔 비상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그렇게 찾던 진짜 인감도장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대우는 옆에서 계속해서 매수자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급매로 나온 강남 아파트.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고 계약은 이미 새벽에 체결되었습니다. 부부는 신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지 24시간도 안 돼요. 그들은 벌써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살 쇼핑 리스트를 채워가고 있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그들의 층에 멈췄을 때 부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머, 뭐야? 당신들 누구야? 우리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봐요. 이거 우리 집 짐인데 왜 함부로 손을 대? 인테리어 업자 벌써 온 거야? 인부들 사이로 한 남자가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법무사 정대우입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현우의 코앞에 들이밉니다. 이현우 씨, 김미진 씨, 소란 피우지 마시죠. 이 집 주인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바뀌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 집이야.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데 집을 팔아? 어머니요. 아, 휴게소에 두고 오신 그 어머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휴게소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현우의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비밀스럽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범죄가 타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미진은 비명을 지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보지만 도어락은 날카로운 경고음만 내뱉으며 열리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오빠, 이거 꿈이지?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어떻게? 강말순 여사님은 본인의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매수한 새 주인분은 오늘 즉시 입주를 원하셨고요. 자, 여기 명도 소송장입니다. 아드님 짐은 여기 복도에 나온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처분됐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에 완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이 그토록 탐내던 보금자리를 통째로 지워버린 겁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새 옷을 사입히고 따뜻한 말로 유혹해 어머니를 버렸던 그 대가가 이렇게 빨리 잔인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도 돈도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였던 어머니도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버려진 건 부모를 짐짝 취급했던 그들 자신이었죠. 복도의 찬 공기가 그들의 살결을 파고듭니다. 어제 휴게소에서 말순이 느꼈던 그 시린 추위가 이제 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아파트라며 호령하던 현우와 미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짐짝이 쓰레기처럼 쌓여있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단 1초. 하지만 그 1초가 그들의 인생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문 열어. 이거 주거 침입이야. 내 집이라고. 정대호, 너 이 자식 당장 안 나와?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진짜?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정대호 법무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있죠. 현우는 대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지만 대호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현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현우 교수님, 채통 좀 지키시죠. 이 집의 새로운 매수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이 집에 발을 들일 권리가 전혀 없는 무단 점유자일 뿐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현우와 미진은 희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찰나의 환상이었죠. 집 안에서 나온 사람은 어머니 말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매수한 새로운 집 주인이었죠. 말순은 더 이상 빗물에 젖은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에 그 서슬 퍼런 눈빛, 단단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표정.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새 주인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번거롭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짐 정리는 다 끝났으니 이제 편히 입주하세요. 저기 있는 저 쓰레기들은 곧 치워질 겁니다. 쓰레기. 말순이 가리킨 것은 복도에 나뒹구는 아들 부부의 옷가지와 골프채, 그리고 바로 아들 부부 자신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발목을 잡고 바닥을 기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이 집 팔면 우리 갈 데 없어. 하지만 말순은 차갑게 발을 뺍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던 그 무른 가슴은 이미 휴게소의 빗줄기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내 아들의 얼굴 앞에 던집니다. 그것은 재산 신탁 계약서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통고서였습니다. 말순은 아파트를 판 대금 전액을 이미 금융기관에 신탁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며 그 원금에는 아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완벽한 법적 장치를 걸어 잠근 것이죠. 심지어 과거의 아들 유학 자금으로 보태주었던 돈까지.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였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자한 어머니가 아닌 가장 무서운 채권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우야, 여 교수지. 법도 잘 알 텐데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 줄 재산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단다. 내 집 판 돈은 내가 다 쓸 거야. 죽을 때까지 아주 호화롭게 너희한테 줄 건 이 서류 한 장뿐이다. 미진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릅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났냐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말순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질 뿐입니다. 말순은 대호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뒤에서 아들이 울며 불며 이름을 부르고 며느리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지만
말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뜨끈한 국밥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말순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칩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의 허탈함이자 해방감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드님 전화는 영구 차단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연락 오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정 법무사, 자네 덕에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네. 고맙네 정말로. 말수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아들이 교수라는 타이틀로 누리던 모든 풍요가 자신의 생선 비린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아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집이 팔린 사실을 확인한 은행에서는 현우의 대출 상환 독촉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갈 곳 없는 부부는 당장 오늘 밤 머물 모텔 방 하나를 구하기 위해 서로를 탓하며 싸우게 되겠죠. 그것이 말순이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도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말순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압니다. 그곳은 아들의 집도 시장통도 아닙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삶을 버리고 오직 강말순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새로운 장소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판 돈은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연금이 되었고 말순은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는 장화가 아닌 흙 묻은 가든인 휴지를 신고 있습니다. 이곳은 말순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자신만의 왕국입니다. 아들의 교수직을 위해 며느리의 체면을 위해 포기했던 사소한 평화들이 이곳에선 매일 아침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비겁한 엔진 소리. 말순은 물을 주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대호 법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들 부부가 흥신소까지 동원해 이곳을 찾아냈다는 사실을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지 불과 몇 달 만입니다. 교수직은 품위 손상과 빚 독촉으로 위태롭고 며느리는 화려한 명품 대신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 이곳까지 기어왔습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말순의 여유로운 모습에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비겁한 가면을 꺼내듭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우리 정말 죽게 생겼어. 월세방 보증금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은 우리가 미쳤었나 봐요.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같이 서울로 가요네. 아들 부부의 쏟아지는 구걸 섞인 외침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연민도 담기지 않은 무채색의 눈동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자식의 손을 잡았겠지만 지금의 말순은 그저 차분하게 수전의 밸브를 잠글 뿐입니다. 현우야, 너 저번에 나한테 그랬지? 온천 여행 가신 셈 치고 좋은데 정착하시라고. 나 정착 잘했다. 공기도 좋고 바닷바람도 너무 좋구나. 엄마 제발. 나 엄마 아들이잖아.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 아들. 내 아들 현우는 그날 휴게소에서 죽었어. 빗물에 씻겨 내려갔는지 아니면 너희가 타고 간 차 바퀴에 깔렸는지. 여긴 이제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말순의 뒤편으로 경찰차 한 대가 천천히 진입합니다. 대호가 미리 조치해둔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에 따른 출동이었습니다. 현우와 미지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피보다 진한 건 돈이라고 믿었던 자식들에게 이제 법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들이닥칩니다. 이현우 씨, 김미진 씨, 법원 명령 위반입니다. 즉시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 조치하겠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외침을 뒤로하고 말수는 다시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자식을 도려낸 자리는 흉터로 남겠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것은 시장 상인 동생들과 대호에게 보내는 작은 성의이자 자신의 사후에 남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독이 될 유산 대신 누군가의 희망이 될 유산을 택한 것이죠.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비가 아닙니다. 마당의 꽃들을 적시고
대지를 숨쉬게 하는 생명의 비입니다. 말수는 창틀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래전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되기 전에 강말순을 떠올려 봅니다. 자식에게 올인했던 부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말수는 증명했습니다. 노후는 자식의 효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단호한 결단과 법적 권리가 지켜준다는 것을요. 주름진 눈가에 어린 것은 슬픔이 아닌 비로소 찾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중에 만난 그 지독했던 휴게소. 말수는 그곳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휴게소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부턴 진짜 내 여행이다. 말순의 나직한 혼잣말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집니다. 그녀가 마시는 차의 온기가 화면 가득 퍼지며 길었던 복수와 해방의 대서사시가 막을 내립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차가운 거절이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을 인간으로 지켜내는 법입니다. 강말순 여사님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어머니 45억 빌딩 주시고 제사밥이나 드세요. 살아생전 제사상 요구한 노모 파격 선언, 숭늉 한 그릇에 무너진 폐륜 아들의 비참한 최후와 소름 돋는 피눈물 반전. 여러분은 죽음보다 무서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울한 병마? 아니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도 자식들의 눈안개 속에서 지워지는 살아있는 망령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75의 조춘자 여사. 그녀는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장부입니다. 시장통에서 소금 한 대박 팔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지금은 시가 45억 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상가 건물을 가진 당당한 건물주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75세 생일 잔칫날, 춘자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쌩하니 불어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갈비찜과 각종전. 하지만 자식들의 눈은 음식이 아니라 춘자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녀의 허리춤에 늘 차고 다니던 그 낡은 가죽 지갑 속 인감도장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이죠. 장남 진호는 오늘도 구석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약수를 챙깁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최근 경기가 나빠져 공장 문을 닫내 만회하는 처지입니다. 그런 진호의 곁에서 맏며느리 팔자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국그릇을 데워옵니다. 춘자가 국밥집을 하며 고생하던 그 시절의 맛을 유일하게 기억하는 며느리죠. 반면 둘째 영미는 어떻습니까?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사업 구상 중이라는 핑계로 벌써 5년째 어머니 돈을 축내는 중입니다. 그의 아내 혜리는 한술 더 뜹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면서 입고 온 옷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수백만 원짜리 원피스입니다. 그 옷감 역시 춘자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는 건 비밀도 아니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 45억 상가 건물 언제까지 직접 관리하실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 신규 사업만 터지면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린다니까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저희한테 맡기시고 좀 쉬세요. 제가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는 실버타운도 알아봐뒀다니까요. 효도라는 예쁜 포장지로 쌓여 있지만 알맹이는 결국 내놔라는 협박입니다. 춘자는 묵묵히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둘째 내외의 눈빛,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장남 내외의 굽은 어깨.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천륜을 가장한 가면무도회를 끝내기로 말이죠. 다들 조용히 해라. 나 오늘 죽기로 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신날 돌아가시다니요. 시끄럽다. 내 몸뚱이는 살아있어도 내 영혼은 이미 너희 탐욕에 갉아먹혀 죽은 지 오래다. 그래서 오늘부터 생전 장례를 치를 거다. 장례라니요.
살아있는 어머니가 제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장례를 치르겠다니 집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집니다. 하지만 춘자의 다음 말에 둘째 영민과 해리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사흘 뒤에 내 제사를 올릴 거다. 죽은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위해 제사상을 차려오너라. 내 영혼을 가장 진심으로 달래주고 가장 정성껏 나를 보내주는 자에게 이 45억 건물 인감도장을 넘기겠다. 45억 건물의 인감도장. 그 한마디에 둘째 며느리 해리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슬픔은 간데없고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상 하나에 45억이라니 이건 남는 창사지. 해리는 벌써 승리를 확신한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웁니다. 반면 장남 진호는 주저앉아 땅을 칩니다. 어머니, 어찌 자식들에게 이런 모진 시험을 하십니까? 반면 장남 진호는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지만 춘자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그녀는 압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인지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둠이 내린 저택, 두 며느리의 밤은 전혀 다른 색깔로 타오릅니다. 둘째 며느리 해리는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굴비, 금실로 짠 비단옷, 그리고 최고급 호텔 주방장을 불러서 상을 차리면 그깟 늙은이 마음 하나 못 돌리겠어? 그녀는 곧장 평소 알고 지내던 고리대 금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돈을 빌립니다. 45억을 잡기 위해 영혼까지 팔 기세입니다. 하지만 맏며느리 팔자는 다릅니다. 그녀는 춘자가 가장 힘들 때, 시장 바닥에서 소금 한 가마니 지고 오다 쓰러졌을 때 무엇으로 기운을 차렸는지 기억해내려 했습니다. 화려한 고기 산적도 반짝이는 비단도 아니었습니다. 팔자는 시장통 옛 노인들을 찾아가기 위해 채비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목숨값이 45억이라면 당신은 어떤 상을 차리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것은 눈물 어린 감사의 재단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을 위한 마지막 도박판일 뿐입니다. 45억 상가 건물을 물려받기 위한 이 기괴한 효도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째. 조춘자 여사의 저택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 며느리의 행보는 극명하게 갈렸죠. 한 명은 황금을 쫓고 다른 한 명은 기억을 쫓습니다. 먼저 둘째 며느리 해리의 전략은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곧 가장 큰 정성이라는 논리죠. 그녀는 지금 중국 황실에서나 썼다는 금실 비단 수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 벌에 무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백수 남편 영민이 가져올 리 만무하죠. 해리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사채업자 장팔에게 45억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급전을 빌린 겁니다. 제사상 한 번만 잘 차리면 45억이 들어오는데 이자 몇 천만 원이 대수겠느냐는 계산이죠. 이거보다 더 번쩍이는 거 없어요? 우리 어머니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화려해야 한다니까. 아, 그리고 음식은 호텔 중식당 주방장 매수했으니까 그리로 식재료 다 보내요. 돈은 걱정 말고. 이건 수의라기보다 무슨 사극에서나 입을 법한 데뷔마마 복장인데요. 너무 과한 거 아니신지. 원래 죽으러 가는 길이 화려해야 염라대왕도 길을 비켜주는 법이에요. 잔말 말고 내일까지 완벽하게 해놔요. 해리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입니다. 번쩍이는 금실 수위로 시어머니의 눈을 가리고 화려한 호텔 요리로 입을 막아 인감도장을 뺏어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옆에서 거들고 있는 백수 아들 영민 역시 제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벌써 건물주가 되어 외제차 전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으니까요. 그 시각 맏며느리 팔자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녀가 찾은 곳은 50년 전 시어머니 춘자가 처음 소금 장사를 시작했던 낡은 시장터입니다. 팔자는 압니다. 춘자의 가슴속 응어리는 돈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춘자의 옛 동료들을 찾아 헤맵니다.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그녀를 살게 했던 그 한마디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빗물에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시장을 뒤지던 팔자 앞에 굽은 허리로 젓갈을 파는 노랑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50년 전 춘자와 함께 소금찌개를 젓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어르신,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잊지 못하던 그 맛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에휴, 춘자 그 독종이 벌써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년 인생이 참. 춘자가 제일 좋아하던 거? 그런 거 없어. 그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입에 넣던 것뿐이지. 근데 딱 하나 45년 전 흉년 때 말여. 춘자가 자식들 먹인다고 지는 사흘을 굶고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가 있었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나가는 스님이 탄 누룽지에 물을 부어줬지. 손바닥만큼 탄 누룽지. 춘자가 그걸 마시고 눈을 뜨더니 그러더만. 세상 어떤 꿀물보다 달다고. 그 쌉싸름한 숭늉 한 사발에 지 인생 다 걸었다고 말여. 팔자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45억 건물의 시작이 겨우 탄 누룽지 숭늉 한 사발이었다니요. 춘자가 그토록 엄격하게 돈을 모으고 자식들에게 매몰차게 굴었던 이유는 다시는 그 배고픈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음을 팔자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한편 장남 진호는 어떻습니까? 그는 제사상 미션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왜 이런 해괴한 선언을 하셨을까?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닐까 걱정뿐입니다. 진호의 공장은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지만 그는 어머니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부모를 상대로 거래하고 싶지 않은 장남의 고집이자 진심입니다. 어머니, 정말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건물이고 뭐고 다 싫습니다. 그냥 저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예? 나가거라. 제사 준비 안 할 거면 내 방에 발도 들이지 마. 45억이 장난인 줄 아느냐? 춘자의 매정한 말에 진호는 방을 나옵니다. 하지만 춘자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제 명주를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어미의 심정이 오죽할까요?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택의 서쪽 방에서는 둘째 며느리 해리가 사채업자에게 독촉 전화를 받으며 일을 갑니다. 내일이면 건물 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소리치는 그녀의 눈엔 광기가 서려 있습니다. 반면 부엌에서는 첫째 며느리 팔자가 정성스레 보리를 볶습니다. 시장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너무 타지도 않고 덜 익지도 않은 그날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수십 번을 다시 볶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지만 그 냄새는 해리가 주문한 상어 지느러미 요리의 비린내에 금세 묻히고 맙니다. 드디어 제사 당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례식 손님도 아닌 험상궂은 사내들이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사채업자 장팔이 보낸 감시자들입니다. 해리가 빌린 돈의 만기가 바로 오늘 제사가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만약 해리가 건물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이 집안은 상속잔치가 아니라 피바람 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합니다. 준비 다 되었느냐? 이제 내 제사상을 들여오너라. 병풍 뒤에 앉은 조춘자 여사. 그녀는 지금 눈을 감고 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밝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자식들의 발소리 하나하나에 섞인 비릿한 욕망의 냄새를 말이죠. 가장 먼저 치고 나온 것은 둘째 며느리 해리입니다. 그녀가 준비한 상차림은 제사상이 아니라 황제의 만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음식들은 모두 썩은 동아줄로 만든 신기루일 뿐입니다. 해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문 밖에는 사채업자들이 칼날 같은 눈빛으로 대기하고 있고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방금 받은 독촉 문자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해리는 춘자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연습한 대로 억지 눈물을 쥐어짜내기 시작하죠. 그 눈물은 시어머니를 향한 슬픔이 아닙니다. 45억 건물을 갖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분비물일 뿐입니다. 어머니 이 불초소생을 용서하세요.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가시는 길이라도
이렇게 귀한 음식 드시게 하고 싶었어요. 제 정성을 봐서라도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해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춘자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해리의 옷에서 풍기는 고가의 향수 냄새와 그 뒤에 숨겨진 사체, 빛의 악취를 동시에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립니다. 고요했던 집안에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채업자 장팔과 그의 부하들이 기어코 집안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실. 최고급 샥스피는 바닥에 엎질러지고 한우 갈비찜은 개밥처럼 짓밟힙니다. 해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백수 아들 영민은 병풍 뒤로 숨기에 급급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해리가 쌓아 올린 효도의 실체입니다. 장팔의 서슬 퍼런 칼날 같은 목소리가 집안을 얼려버립니다. 야, 강예리. 제사 지내면 돈 나온다더니 이게 그 제사상이냐? 내 돈 5억 당장 내놔. 아, 아저씨. 왜 이래요? 저기 우리 형 있어요. 저 형이 우리 집 장남인데 돈은 형한테 받아야지. 왜 우리한테 이래요? 영민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은 공장도 하잖아. 엄마 건물 받으면 형이 좀 갚아주면 되잖아. 엄마, 들었지? 형이 다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도장부터 줘. 짐승도 제 어미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거늘 사람으로 태어난 영민은 제 살길을 찾기 위해 형을 팔고 이미 시체가 된 척 누워있는 어머니의 도장을 구걸합니다. 진우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동생의 폐륜보다 이런 광경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칼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팝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둘째 며느리 해리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모두가 거실에서 싸우고 있는 사이 그녀는 뱀처럼 기어 춘자의 안방으로 스며듭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하나, 춘자의 허리춤에 있을 혹은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을 그 낡은 가죽 지갑 속 인감도장입니다. 해리의 손이 승리의 쾌감으로 가닥가닥 떨립니다. 마침내 잡았습니다. 45억 건물의 열쇠. 아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면죄부입니다. 그녀가 지갑을 열어 도장을 확인하려는 찰나 방 안의 공기가 섭씨 수십 도는 낮아진 듯 차가워집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맏며느리 팔자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식기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낡은 사발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동서, 손때 그건 어머니 인생이야. 동서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인생, 웃기지 마. 이건 그냥 돈이야. 형님도 이거 노리고 온 거잖아. 착한 척 좀 그만해. 우리 다 똑같은 쓰레기잖아. 해리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탐욕에 찌들어 일그러진 괴물의 형상이죠. 그녀는 도장을 뺏기지 않으려 팔자를 밀치고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가 뚝 끊깁니다. 해리와 팔자가 동시에 거실 쪽을 바라봅니다. 병풍 뒤에 미라처럼 앉아있던 조춘자 여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원하던 건물주 조춘자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녀의 걸음걸음마다 짓밟히는 수백만 원짜리 전복과 한우들. 그것은 해리의 꿈이자 영민의 욕망이며 이 집안의 비극입니다. 춘자는 사채업자 장팔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장팔이 든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봅니다. 장팔조차 춘자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칩니다.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금 방에서 도장을 훔쳐나오던 해리와 그 뒤를 따르던 팔자, 그리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진호와 영민을 봅니다. 장례 끝났다. 이제 시체는 치우고 산 사람끼리 계산을 해야겠구나. 춘자의 목소리에 해리는 품에 숨겼던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영민은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넙죽 엎드립니다. 춘자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지갑을 집어들지 않습니다. 대신 팔자가 들고 있던 그 낡은 사발로 시선을 옮깁니다. 거기엔 해리가 차린 진수성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갑서치에 거무튀튀하고 투박한 숭늉이 담겨 있습니다. 춘자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50년 전
지옥 같던 가난 속에서 자신을 살렸던 그 쌉싸름한 냄새가 거실 가득 퍼집니다. 절망의 끝에서 춘자는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식들과 자신을 기억하려 했던 자식. 45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무너진 천륜의 자네를 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춘자가 갑자기 사발에 든 숭늉을 바닥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붓습니다. 모두가 경악합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검은 숭늉물이 마치 춘자가 흘리는 검은 눈물 같습니다. 내 몸에 묻은 이 더러운 욕망의 냄새를 씻어내야겠다. 자, 이제부터 진짜 제사를 시작하자. 누가 내 자식이고 누가 내 돈을 훔친 도둑인지 이 숭늉한 사발로 가려내와.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의 심장이 어떤 색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오늘 춘자가 뒤집어 쓴 이 시커먼 숭늉물과 같은 색일 겁니다. 타버린 누룽지처럼 눌어붙고 물에 불리고 불려도 사라지지 않는 그 지독한 한의 색깔 말이죠. 검은 물이 춘자의 깊은 주름 사이를 타고 흐릅니다. 45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 괴물이 되어버린 자식들을 보며 춘자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일군 건물이 자식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독이 든 고깃덩어리였다는 사실을요. 춘자의 손이 영민의 멱살을 움켜쥡니다. 시장 바닥에서 소금 가마니를 나르며 옹이처럼 굳은 그 투박한 손입니다. 영민은 제 엄마의 손이 이토록 뜨겁고 거친지 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달 용돈을 내어주던 화직권 같은 손인 줄로만 알았죠. 춘자는 바닥에 흩어진 해리의 샥스핀 요리를 손으로 한 움큼 집어 영민의 입가에 거칠게 가져다 댑니다. 먹어라, 내 마누라가 사채까지 써서 차린 내 어머니 제사밥이다. 이 귀한 걸 왜 안 먹고 떨고만 있어? 어서 쳐놓으란 말이야.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사채업자들이 저 죽인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내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제사상을 차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 내 눈엔 내가 엄마로 보이느냐? 아니면 45억짜리 고기 방패로 보이느냐? 영민의 비굴한 통곡이 거실을 메웁니다. 그 옆에서 인감도장이 든 지갑을 챙기려던 해리는 사채업자 장팔의 손에 붙잡혀 비명을 지릅니다. 장팔은 이미 눈이 뒤집혔습니다. 춘자의 기세가 무섭긴 하지만 제 손에 들어올 돈이 날아갈 판이니 물러설 곳이 없죠. 하지만 춘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장팔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춘자는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집니다. 그것은 45억 상가 건물의 명의가 담긴 통장이 아닙니다. 춘자가 50년 동안 시장통에서 푼돈을 모아 만든 장학재단의 통장입니다. 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45억 건물의 임대료 수익이 모두 이 재단으로 자동 귀속되게 이미 공증을 마쳤다는 사실이 춘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장 사장, 내 오늘 확실히 말해주지. 저 비단 옷 입은 년이 담보로 잡은 건물? 이미 사회에 환원된 지 오래야. 내가 저것들 목을 친데도 자네한테 갈 돈은 단돈 1원도 없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더러 죽으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그걸 남한테 줘요? 남? 그래, 내 자식보다 못한 남들이지. 적어도 그들은 내 숭늉한 사발에 고맙다는 인사는 할 줄 알거든. 해리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45억이라는 환상에 취해 사채까지 끌었었는데 이제 남은 건 빚더미와 파멸뿐입니다. 제 죄로 지옥에 떨어지는 동생을 보며 장남 진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더 잘 모시지 못한 죄인이라며 동생의 죄값을 대신 받겠다고 어머니의 젖은 발을 옷소매로 닦아냅니다. 춘자는 그런 진우를 내려다봅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진심을 다하는 자식은 늘 고통받고 욕망만 쫓는 자식은 끝까지 비굴한가? 춘자는 팔자가 가져온 그 낡은 숭늉 사발을 다시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우와 팔자에게 건넵니다. 마셔라. 내 애미가 평생을 견뎌온 맛이다. 쓰디쓴 탄맛 뒤에 숨겨진 그 구수한 눈물 맛을
너희는 마실 자격이 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진호가 숭늉을 들이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숭늉이지만 그 속엔 춘자의 5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호의 눈물과 숭늉 물이 섞여 사발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춘자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장파를 향해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45억 건물은 줄 수 없지만 자신이 평생 숨겨두었던 진짜 유산이 담긴 비밀 금고의 열쇠를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상자가 열리는 순간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해리는 그 안에 다이아몬드나 금괴라도 들어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팔 역시 총구 같은 눈빛으로 상자 안을 들여다보죠. 하지만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변색된 수십 권의 장부와 춘자가 시장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썼던 낡은 소금 가마니 갈고리였습니다. 이게 내 진짜 재산이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베풀었는지, 누가 나에게 빚을 졌는지 적힌 장부지. 여기 적힌 이름들, 이 도시의 시장, 경찰서장, 그리고 너희 같은 놈들 잡아넣는 검사까지 다 들어있다. 장 사장, 내가 오늘 여기서 내 자식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 장부가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장팔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춘자는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세월 동안 시장의 모든 이들을 먹여 살리고 보살피며 거대한 인맥과 신뢰의 성을 쌓아 올린 대모였던 겁니다. 장팔은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춘자의 한마디면 자신의 조직 따위는 하루아침에 가루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춘자는 사채업자들을 향해 일갈합니다. 이것들을 끌고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 광풍이 지나간 자리 거실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춘자는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젖은 옷 때문인지 아니면 자식을 제 손으로 버린 아픔 때문인지 그녀의 어깨가 사정없이 떨립니다. 진호와 팔자가 그런 춘자를 품에 안습니다. 세자람의 울음소리가 텅 빈 한옥을 가득 채웁니다. 45억 건물보다 귀한 것은 결국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이 짧은 순간임을 그들은 눈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때 춘자가 진호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얘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금고 밑바닥을 더 깊게 파보거라. 거기에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약속이 들어있느니라. 약속이라니요? 45억 건물도 사회에 환원했고 페류나들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남았다는 말일까요?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빈 금고의 바닥을 뜯어내자 거기엔 오래된 땅 문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 문서를 확인한 진호의 눈이 경악으로 커집니다. 어머니, 이건 상가가 아니라 45억 상가 건물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춘자의 폭탄 선언 뒤에 숨겨진 마지막 유산. 그것은 화려한 빌딩도 현금 뭉치도 아니었습니다. 팔자가 조심스럽게 펼쳐든 종이는 40년 전 춘자가 처음으로 소금, 지게를 내려놓고 국밥 솥을 걸었던 시장통 모퉁이 작은 터의 땅 문서였습니다. 지금은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만 남은 그곳. 하지만 그 종이 위에는 춘자의 죽은 남편이 남긴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뿌리, 이곳만은 지켜내라. 문서 뒷면에는 춘자가 지난 40년 동안 이 작은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이 고층 빌딩으로 변하고 수십 배의 땅값을 제시하는 유혹이 올 때마다 춘자는 이곳을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자식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불씨가 되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45억 건물은 남을 위해 내놓았지만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만큼은 이 낡은 종이 한 장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이 땅 재개발 보상금만 해도 상가 건물보다 몇 배는 더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독이 되고 땅이라고 생각하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첫째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다. 춘자국밥에 그 뜨거웠던 초심을 물려주는 것이야. 춘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합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45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동생과 달리 진우는 그 낡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어미의 생애를 읽어낸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춘자의 상가 건물은 이제 가난한 예술가들과 청년 창업가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활기를 띱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시장 모퉁이, 춘자가 물려준 그 뿌리의 땅에는 작은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남 진우는 공장 일을 정리하고 아내 팔자와 함께 이곳에서 솟을 겁니다. 화려한 메뉴는 없습니다. 그저 정성껏 끓여낸 국밥 한 그릇과 식사가 끝날 때쯤 내어주는 구수한 숭늉 한 사발이 전부죠. 하지만 이 숭늉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그곳엔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로의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들어온 손님, 헝클어진 머리에 때국물이 흐르는 점퍼를 입은 남자, 바로 차남 영민입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망치듯 자취를 감췄던 그가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영민의 아내 혜리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 떠난 지 오래고 영민은 공사장을 전전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을 배신했다는 낙인과 돌아갈 곳이 없다는 절망이었겠지요. 영민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석자리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습니다. 저 제일 싼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진우가 주방에서 나오려 하자 춘자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춘자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가마솥 깊은 곳에 눌러붙은 누룽지를 긁어냅니다. 그리고 45년 전 자신이 마셨던 그 쌉싸름하고 구수한 숭늉을 한 대접 가득 담아 영민의 앞에 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숭늉 사발 속에는 영민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자신의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피땀, 형의 인내, 그리고 자신이 짓밟았던 가족의 진심. 영민은 숭늉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한 채 사발 위에 뜨거운 눈물만 뚝뚝 떨어뜨립니다. 춘자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한번 쓸어 넘깁니다. 뜨거울 때 마셔라. 그래야 속이 풀린다. 그 한마디에 영민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없었지만 숭늉의 온기가 이미 그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닐지 모릅니다. 영민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을 갚으며 살아가야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이 가족에게는 함께 먹을 숭늉이 있습니다. 45억 건물보다 귀한 것은 결국 무너진 자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어머니의 품이었고 그 품을 지켜낸 장남의 우직함이었습니다. 춘자는 이제야 비로소 가죽 지갑 속 인감도장을 꺼내 진우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은 건물을 넘기는 도장이 아니라 이 집안의 정신을 이어가라는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